네, 첫 번째 분석할 이슈 이스라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국내 정보 보안 기구죠. 특히 이제 그 가자 지구와 유대 사마리아의 그 지역의 정보 관할, 정보 책임 부서인데 신베트. 이 신베트가 모사드는 이제 해외 정보 부대고 정보 기구고 신베트는 국내 정보 기구고 이 신베트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조사 보고에 따르면 신베트 국내 정보 파트는 10월 7일 학살 위협에 대한 사전 징후 정보는 포착했다. 근데 이거를 정권 수뇌부인 네트냐후 총리한테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 정권의 뭐라고 할까 하마스의 유화 정책 때문에 실패했다. 이건 10월 7일 방지를 실패했고 그 다음에 IDF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정보 책임 관할을 놓고서 이제 뭐 교통연의가 안 돼서 관할권 문제로 제대로 효과적인 정보 활동을 뭐 하지 못했다. 방첩 활동을 하지 못했다. 정보 수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줄기는. 그런데 이제 신베트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치권과 수뇌부를 개척한 거예요. 정보 실패는 하지 않았는데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보공유 업무에서 이제 IDF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그 보고서 내용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마스가 10월 7일 학살을 감행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유대 사마리아 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정착촌을 건설하고 성전산 템플 마운트를 이제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이런 보고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마스의 그 잔혹성을 이렇게 부각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의 어떤 실책, 무능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스라엘 국민들, 그 정착민들, 성전산에 올라갔던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잘못을 돌리는 것 같은데 신베트의 이런 조사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총리식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신베트 로닌 국장은 신베트의 그 정보 실패를 마치 정책이나 혹은 전략의 실패로 자꾸 치환하는 책임 떠넘기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총리실은 이제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자,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정보 수집 활동 관할권은 신베트다. IDF가 아니라 신베트예요. 국내 정보. 서한지구도 그렇고 가자지구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과 방첩 활동은 누가 하는 건가? 이건 신베트다. 그래서 1번 그 틀린 얘기다라고 팩트 체킹을 해줬고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 저녁부터 10월 7일 학살 당일 새벽까지 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다가 총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번. 그래서 당일 정보 집회도 실패했다.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총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장기 전략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장기 전략은 잘했느냐? 정보 활동이나 정보 분석은 잘했느냐? 신베트 장기 정보 분석 실패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곧 무장 테러 노선을 이제 포기할 것이다. 1번. 그 다음에 하마스는 경제 부흥 노선으로 이제 탈피해서 이제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는 정파로서 이제 나갈 것이다라면서 테러 위협을 현격하게 낮췄어요. 그래서 고로 가자 주민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네티냐후 총리한테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총리실이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 실패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에도 신베트가 다 관여돼 있다는 걸 이제 밝혀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민 취업 비자 발급 확대가 왜 중요하냐면 10월 7일 당일날 주민들 나와가지고 키부츠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사 짓고 이제 노동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하마스의 휴민트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네. 각 가구마다 뭐 방공호가 어디 있고 그게 세이프하우스가 어디 있고 총기 몇 자루고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보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한테 취업 비자를 더 확대해 주자라는 정보 보고를 누가 올렸냐? 로민 바 국장, 신베트 국장이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제 이거 안보 정책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냐면 그 신베트가 국내보안청이 안 그래도 2018년에 이제 IDF에서 자체 이제 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전쟁 시나리오를 구축함에 있어서 10월 7일 같은 학살 같은 유사한 테러 작전에 대한 그 대비 계획을 세웠어요. 작전 계획을. 그러는데 그게 이른바 2018년에 입안된 여리고 성벽 작전인데 이거를 신베트가
나서가지고 국장이 나서가지고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다. 왜 얘네들은 무장투쟁 노선을 포기할 거기 때문에 고로 이건 예상납니다라고 비토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신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 책임, 정보 책임은 다 신바트가 어떻게 보면 영순이에요. IDF 다음 거의 동급이죠. 책임으로 따지면은 그런 현상 이제 총리실가 일목요연하게 이제 반박을 했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에 그 신베트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한 직후에 할레비 이스라엘 참모총장하고 신베트 국장하고 회의를 했어요. 대책회의라고 하죠. 그때 사실은 이 할레비 총장하고 신베트 국장이 별거 아닐 거야. 하마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이 오판한 것도 사실 신베트 국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적인 정보 분석을 했던 건데 그 10월 7일 그 사태가 개전 발생 바로 직전이에요. 새벽 4시 한 번 회동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베트뿐만 아니라 이제 예하 부대에서 자꾸 정보가 올라오니까 IDF 할레비 국장이랑 할레비 총장이랑 신베트 국장이랑 이제 회동을 가졌어요. 전략회의를 말씀하신 걸 가졌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베트 로닌 국장이 하마스의 요번에 그 훈련 규모는 소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경 써주지 말자. 그리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브레티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하마스 테러 세력들을 갖다가 아프간에서 전문 훈련을 받았어요. 이거 돈은 이란이 되고 이런 엄청난 전문 테러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를 소규모 훈련이라 평가자라는 것이죠. 1번. 두 번째는 하마스 자체가 이제 저강도 테러 세력이다라고 또 평가자라는 이유를 댄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IDF의 선제 타격을 유발하기 위한 공작이다라고 이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IDF 참모총장한테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IDF 그 준비태세 경계령 발동은 좀 시기상조다 하면 안 된다 하고 덮고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증언자들 키부츠 증언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의 증언을 그 히브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공격 당일날 하마스가 총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웨이브를 했는데 1차 공격은 키부츠 주민들이 얼추 막 방어를 했어요. 근데 뭐 탄환도 다 소진되고 했는데 2차, 3차 때는 무방비로 그냥 노출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대량 학살 뭐 이런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그런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IDF가 왜 출동을 못했는가? 준비태세가 걸려있지 않거든요. IDF는 우리나라처럼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이 주력 부대예요. 그러니까 예비군에 대한 준비태세 발동을 걸어야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 책임이 누구냐? 바로 신베트의 국장의 정보 판단 때문에 학살의 규모가 뭐 피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더 확대된 이유는 바로 신베트 국장 때문이다라는 것이 현지 매체의 분석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전쟁이 시작된 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1년 6개월까지는 안 되는군요. 뭐 1년 한 5개월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신베트가 이렇게 진상 보고 발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 수뇌부 3인방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제 입성과 함께 다 사라지기 경지됐죠. 시작이 이제 작년 11월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부터 날라갔고, 그래서 카츠 국방장이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IDF 할레비 참모총장이 또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경질됐는데, 이제 남은 이제 10월 7일 학살 책임자의 가장 이제 3대장이라고 하면 이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닌바 국장, 신베트 국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지금 지금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나가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나가기 싫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할레비 총장이 경질될 때도 카츠 국방장이 오더를 내렸어요. 너 IDF도 자기 면피용 자체 조사를 막 만들었어. 언론에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임 오브 이스라엘 보면 10월 7일 자체 조사가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는 IDF 면피용 조사 보고서예요. 근데 그 카츠 국방장관이 오더를 어떻게 내렸냐면 너 자체 진상조사하는 거 좋은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언로, 신호 정보, 감청 정보, 그다음에 워크인 데이터 모든 걸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제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옷 벗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로닌 국장이 발악을 했냐면 이렇게 발악을 하니까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 검찰에다가 이제 SOS 신호를 친 거예요. 내가 나가면은 사법부도 무사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법부도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 현지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검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최근에 신베트 국장 경질은 내가 총리가 이걸 경질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검찰의 그 법률 심사를 거쳐야 된다. 사실상 검찰이 총리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직 검찰총장도 지금 3월 23일 날에 이제 경질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내각에 속해 있지만 사법부의 지휘를 받아요. 거의 출장소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트냐후나 그 우파 내각의 어떤 전쟁 정책을 다 여기서 비토를 걸고 방해했는데 신베트 국장 경질권도 우리의 사법심사를 받아라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이 일파만파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베트 국장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것이 10월 7일 국가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그만두겠다, 자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오히려 그 10월 7일 국가진상조사위원회 그 구성을 하는 거를 막았다,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막는 겁니까, 네탄야후는? 그 신베트 국장은 마치 내가 모든 걸 난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고 이게 언론 쇼를 하는 건데 이제 10월 7일 국가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본인은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10월 7일 국가진상조사위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광범위한 법률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서 10월 7일 그 당일뿐만 아니라 왜 이런 정책적 실패가 왔는지 한 10년, 20년까지 우리가 다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총리가 그럼 왜 이걸 반대하느냐. 조사위 구성권이 내각이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을 이제 조사위로 모셔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법원장이 구성하게 돼 있어요. 전직 대법원장이 이 조사위를 꾸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원래 의회의 어떤 사무거든요. 그 조사위 구성은. 근데 그걸 대법원장이 뺏어온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사법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또 판결로서 또 그 정책을 또 개입한 또 사례가 돼 있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판결로 또 개입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 자체가 이제 편향된 이스라엘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조사위 결과 주체가 누가 되냐가 이제 지금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좌우 대립의 핵심이고, 그럼 이스라엘 일반 국민들은 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 실질적인 사례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뭐 10월 7일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했지만 과거에 이제 로켓 공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자지구에서 저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까? 아까 이제 이유준 PD가 이제 단수 조치한다 뭐 이런 거 했지만 단전 전기를 끊어버리자. 그럼 발전기가 안 돌아니까 로켓 발사가 안 되니까 이런 최소한의 안보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요. 내각에서.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이 사법 심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이 단전 조치는 법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해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도 이 10월 7일 학살 발생에 일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이걸 했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극자 시민단체가 그 단전 사태를 예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이제 단전 조치를 위반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극자 시민단체가 이제 그걸 갖다가 권한쟁의 가처분,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이제 영미권 국가들은 그 입법이나 행정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끼어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관할권이라고 그래요. 재판 관할권이라는데 그쪽에 인사권이나 끼어들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법부는 그걸 받아가지고 사법심사라는 미명하에 재판 관할권을 전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각의 입법, 정책, 인사까지 다 개입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내각 위에 뭐가 있냐면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최종 정책 결정자가 되는 거죠. 사법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소총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인용돼가지고 이제 안보 정책에 개입을 한 건데, 고로 이제 사법부가 왜 그런 10월 7일 국가조사위를 구성하는 이유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개입한 정황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1번. 두 번째, 안보 수뇌부들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닌바 국장이 이거 형성되면 난 나갈게.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죄를 덮어주는 10월 7일 조사위가 발족되면 나갈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정하게 다 드러나면 IDF 수뇌부는요. 이거 뭐 어떤 법령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내란죄예요. 이거는 여적죄에 가까워요. 이거 사형이에요. 이거 얘네들은.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남아 신베트 국장이 지금 발악을 하는 거라고 뭐 보여주시면 됩니다. 야, 그 이스라엘 사법부가 그동안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일종의 거기도 카르텔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 10월 7일 전쟁 이전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사법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 사법 개혁 때문에 찬성과 반대 이게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었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의 이런 그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더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77년이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 총선인데 이스라엘 현대 정치사의 아주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 그 지점인데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1948년 건국 이후에 77년까지는 노동당, 사회주의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죠. 건국 초기부터 77년까지. 근데 77년부터 그때 리쿠르당, 그러니까 소위에서 이제 뭐 자유보수 정당이 이제 집권에 성공한 거예요. 물론 이제 8, 90년대는 리쿠르당 정권과 이제 노동당이 주고받으면서 정권 교체를 했지만 사실상 그 노동당 정권의 그 표밭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했지만 노동당 현재 지금 소수 정파로 지금 전략을 했다면 선거만 치르면 우파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물론 리쿠르당뿐만 아니라 뭐 벵그리 같은 이제 강성 종교당이 있지만 이제 우파 블록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유대 공화주의 빅텐트가 계속 넓어지니까 선거로서는 못 이겨요. 이제는 노동당이 우파 정치 세력을. 그래서 노동당 주류 제도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선거로 집권이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플랜 B를 구사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사법부, 그러니까 특히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 대법원장이죠. 우리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아론 바라크 대법원장이 앞서 얘기한 사법심사권을 발동한 거예요. 이거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정책에 개입해야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 우파 애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밑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 어떻게 보면 구체제의 어떤 지도권들이죠. 그러니까 그 앙샹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관료주의 조직 이걸 갖다 꽉 스크럼을 짜가지고 선출직을 우리가 견제하자라는 그때 흐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우익 정치를 사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법 심사의 권한이 계속 기대되니까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뭐 지난번 사법개혁 파동 때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우익 정치인들이 이거 개혁하자 사법권의 그 재판 좀 제한하자라고 개혁안을 내면은 어떡하냐? 사법부 아론 바라크 대법원장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정치 사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자 뭐 술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 망신을 줘가지고 완전 사찰해서 낙마를 시켜버려요.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딥스테이트를 운영하는 거죠. 마치 트럼프 행정부 때 FBI 국장이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간첩이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거 그 당시에는 그 음모론이라 얘기했죠. 근데 다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바이든이 나가면서 그 FBI 수사요원들이나 연방검사들한테 선제적인 사명권을 부여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 똑같은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던 지난 30년 동안. 그 사법권에 걸려있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구체제 앙상 레짐이라는 그 노동당 잔존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해서 어떻게 했냐. 대학가를 또아리 틉니다. 학내를 거의 좌편향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차세대 호위무사,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제 로스쿨 통해서 계속 배출을 해놓은 거야. 그 학계 사법부랑은 거의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냥 같이 움직여요. 거기서 그런 극좌 세력, 노동당 계열을 갖추고 관료 쪽으로 보내고 로스쿨 통해서 사법부 판사, 검사를 보내고 또 이런 언론 미디어에 또 극좌들을 쭉 배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경이 처음에는 이제 사법부의 사냥개 역할을 누가 했냐면 언론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매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오보가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브레티비가 계속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지난 수년 동안 감독님 포함해서 수십 년 동안 이걸 노력한 게 그게 이스라엘 언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사법부의 사냥개 역할인데 지금 어느 정도로 파워가 비대해졌냐. 검찰, 경찰이 언론의 수사기구로 전락할 정도로 여론선동에 선봉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레츠는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어느 정도 음모론을 얘기하냐면, 그 10월 7일 그 노바 축제에서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하레츠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IDF가 기총소사한 거라고 얘기해요. 와우, 그래요?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보통 이러면 집단 손배로 작살이 나야 될 정상인데, 뭐, 손배하면 이스라엘 사법부가 다 막아주니까.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된 거고, 결론은 극좌 노동당 구체제 주류 제도권 인사들이 사법부 중심으로 군, 관료, 학계를 모두 결집해가지고 유대 공화주의 그 선출직과 이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지난 30년 역사가. 그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그 공정하고 그 진실된 뉴스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느 신문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하레츠 말고.
그러니까 TOI나 JP는 그냥 팩트만 취합한. TOI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예. 그다음에 예루살렘 포스트 이 매체가 정확하다기보다는 팩트만 취합하세요. 스트레이트 기사만 보시고 칼럼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뭐랄까 히브리 매체로 된 기사가 많아요. 근데 10월 7일 학살 이후에 이 히브리 매체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찾아다니시면 좋은 게 있다라는 거고 소위 영자 매체는 이제 팩트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논조나 뭐 칼럼 이런 거는 좀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 그런 거 걸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알아서 잘 보고 정리해서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드디어 이제 젊은 정치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96년도에 47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어떤 좌편, 우편 여기 휘둘리지 않고 소식껏 일을 해나갔어요. 네타냐후 총리는요, 뭐 자꾸 매체에서 막 극우 도라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악마화 시켜놨잖아요. 부패형이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보스턴 컨설팅 회사 출신이고 정치 노선은 중도 우파에서 좌파정 중도예요. 중도 우리로 치면은. 그런데 어떤 그 재임 시절에 어떤 정책을 주로 추진했냐면 좌우 체제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그 중도로서 이제 시장 경제 어떻게 보면 대처와 레이거니즘의 이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오늘날의 스타트업 강국을 만든 게 네타냐후의 공이에요. 그 그런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에 좀 집중했는데 안보도 좀 이렇게 뭐 치우친 문제가 아니라 90년대 오슬로 협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편이에요. 오슬로 협정에 대해서 긍정하는 편이고 다만 거기에 있는 독소조항 몇 개를 조금 개선하자 정도의 수준의 아주 약한 형태의 중도 우파 노선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맨날 강경보수 때 맨날 욕을 먹어요. 네타냐후가 중간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대테러 일반적인 대테러 정책, 그다음에 이란 견제 뭐 이런 정도의 그 안보 경제 안보에만 집중했는데 2015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에 타겟이 된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거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그 플랜 B, 극자 잔존 세력의 플랜 B는 우리가 이렇게 제도권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은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되는데 선거에서 계속 지는 거야 극자 세력이. 그래서 저기 네타냐후가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고 장기 집권하니까 이스라엘 사법부가 네타냐후를 딱 정조준해서 검경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실체 없는 부패 혐의로 연속 쿠데타를 회쳐갑니다. 이건 제가 브레드 TV 오기도 전에도 부패 혐의가 있었는데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혐의가 없어요. 크가지 두 가지인데 뭐 샴페인 부패 혐의라고 하는데 뇌물 받았다는 뇌물 보니까 샴페인이랑 시가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부패 혐의에 성립이 안 되고. 근데 와이네트라는 인터넷 매체에다가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정책 홍보 차원에서. 근데 그걸 뇌물죄로 엮은 거예요. 근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성립도 안 되지만은 뇌물죄가 그들 방식대로 성립이 되려면은 그 우호적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와이넷이 우호적인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재판에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10월 7일 전쟁 중에도 주당 3회 증인 출석을 해라. 나와서 그거 이미 밝혀진 내용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나와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걸 시키냐. 주당 3회 재판 출석을 하다 보면 총리가 전쟁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박혀 있어요.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그러면은 중요한 의사결정, 전쟁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출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휴가 내고 안 나와버렸어요. 그 네타냐후가 뭐 혼자서 이제 재판장에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하는 배경이 뭐냐. 주 3회 재판 출석을 하면 전쟁 수행이라는 직무 수행이 불가하므로 직무 수행 불가로서 규정을 둬서 이 사람을 탄핵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요건을 만족시켜서 그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직무 수행 불가는 뭐냐면 대통령 혹은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나 뭐 유고 상태를 대비해서 이제 승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시킨 거죠. 대표적인 게 바이든이 약간 치매가 있을 때 미국 현지에서도 헌법 25조를 동원해가지고 저거 직무 수행 불가로 해서 내쫓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조목을 이제 네타냐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쟁 수행에 대해서 네가 재판을 찬성함으로 전쟁 수행이 안 되고 넌 나가야 된다. 하야해라. 이 얘기죠. 재판 출석으로 전쟁 수행이 불가하니 스스로 하야를 해라고 지금 사법부가 압박을 넣는 거예요. 언론이랑 같이 동시에. 그래서 억지로 꿰맞추는 이른바 네타냐후 정치적 금치산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법부와 지금의 싸움의 형태입니다. 이거
그 네타냐후의 그 뇌물 혐의가 시가하고 양주군요. 시가하고 양주하고 언론한테 우호적 보도 해달라. 난 무슨 뭐 고급 차를 받았나 아파트를 받았나 그랬더니 시가하고 양주. 자,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사법부와의 갈등도 갈등이지만은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네타냐후하고 또 이 군수뇌부하고도 갈등이 심해요. 네타냐후하고 그 군수뇌부하고는 왜 갈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슬로 협정을 둘러싼 이제 이국가 해법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극좌 수뇌부, 군 수뇌부들은 이국가 해법을 선호합니다. 근데 네타냐후는 약간 좀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자. 유대 사마리아 지구에서 그 ABC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 뭐 정착촌 문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차이는 있지만 크게 그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국가 해법을 끝까지 관찰하는 오슬로 협정이 있는 대로 다 해서 유대 사마리아를 팔레스타인에 주자라는 게 극좌 군수뇌부들, 소위 얘기해서 이스라엘 좌파 세력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이국가 해법을 통해서 서양이랑 가자를 다 줘버리자. 이스라엘 우파의 주장은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사수하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장 핵심이 이제 정책으로 이제 충돌이 나온 게 정착촌 건설이에요. 서한 지구에서. 자, 이른바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통 우파, 벤그리브나 이쪽 계열은 신속하게 정착촌을 건설하자예요. 빨리 대량으로 막 100만 호, 20만 호 막 때려넣자는 거고, 네타냐후는 속도 조절 적당히 하자, 천천히 가자고 숫자도 좀 적게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고, 극좌 군수뇌부는 반대예요. 정착촌 건설하지 말자예요. 나와라 이거죠. 나와라. 그러니까 그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극우가 아니라 딱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 노동장 구체제 군인사들은 이스라엘 건국중쟁을 통해서 확보한 그 영토들을 다 이제 회수하자라는 거예요. 미국 뜻에 맞춰서, 국제사회의 뜻에 맞춰서 다 팔레스타인한테 줘버리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자기 어떻게 보면 신토불이 비슷하게 자기 영토는 우리 몸의 일부인데 이걸 어떻게 잘라서 주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게 항상 그 갈등이 7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데 네타냐후는 딱 정중앙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네타냐후랑 충돌이 되고 네타냐후 세력이 점점 세지거든요. 우파 블록이 계속. 지금도 여론조사 하면은 타임 오브 이스라엘을 제가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10월 7일 학살 책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70몇 %가 네타냐후래요. 근데 그게 자료가 안 나와. 그 오차범위 어느 회사에서 뭘 했냐는 걸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가짜 여론조사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지금 우파 연정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6대 4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거의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 편인데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계속 이 블럭이 넓어지는 거예요. 유대 공화주의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군이랑 엄청나게 충돌했고 또 근데 요번에 10월 7일 학살 사태를 통해서 소위 군수뇌부, 구체제 군수뇌부가 개념이 산산이 부여진 거죠. 그럼 이른바 스마트 강군 이런 걸 왜 하냐면 서한지구를 이제 내주고 나오려면 거기 이제 감시 장비를 해야 되고 스마트 강군으로 이제 이런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우파들이 중요한 것처럼 지상군을 얘기하면 이건 점령을 앞두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니까 육군 중심의 편제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 군 편제 전략 다 충돌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네타냐후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제 10월 7일 학살로 이제 이국가 해법이 완전 폐기됐고요. 그 다음에 군수내부의 안보 개념 컨셉시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빠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월 7일 학살이 구체제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핵심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지가 약해진 군수내부가 누구랑 결탁을 했냐면 사법부랑 결탁을 한 거예요. 지난 정권 때. 지난 2, 3년 전부터. 급속도로 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2023년 사법개혁 파동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군수내부가 개입해가지고 예비군 복무 거부 사태가 있었죠. 감독님 그때 이스라엘 가셨지만 엄청나게 사법개혁 그 반정부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왜 이게 또 불 붙었냐. 물론 해외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군이 개입을 했어요. 군이 개입해서 네타냐후 편을 든 게 아니라 군이 사법부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사법개혁을 하면 안 된다. 반대편에서 해서 예비군들이 미국 추적 그 시사풀에 나가서 네타냐후 우리 보고 어린애들 기청소사하라고 그랬다. 팔레스타인 이런 뭐 거짓부렁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징계하지 않았어요. 군수내부가. 그래서 사법부 편 들면서 이들의 카르텔이 점점 공고해진 것이죠. 근데 요번에 같이 아마 10월 7일 학살 이후로 이제 쓰나미처럼 이제 떠내려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그 1월 20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나가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가자 지구는 우리 미국이 테이크오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이 군수내부라든가 이 사법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참모총장 바뀌었고 국방부 장관 바뀌었고 이제 신베트도 이제 그만두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나름대로 이제 또 정리는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이스라엘의 그 극자 세력 단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외부에서 이렇게 자금이 많이 지원된다 그래요. 누가 보내는 거고 얼마나 들어오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제가 이제 미 국무부가 이제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최근에 USAID 계좌가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도지 이제 일론 머스크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왔는데 뭐 그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에서 넘어온 게 있어요. 최근 이제 연구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2017년에서 2025년 사이에 해외 자금이 이스라엘 극자단체 38개에 돈이 지원됐다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유럽만 따지면 독일에서 한 2,800만 달러를 지원했고, EU에서는 한 1,500만 달러, 그 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가 각각 뭐 한 1,000만 달러 안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해외에서 지원을 받아요. 극자 시민단체가. 그거 받아서 뭐 하냐면은, 그거를 이스라엘 사법부, 아까 얘기한 그 사법부에다가 권한쟁의 소송을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사법부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게 연평균 123건. 그러니까 지난 한 1,000건 정도를 낸 거예요. 그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돈 받고 이제 이거를 소송을 거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이제 ACRI라는 이스라엘 현지 극조단체가 있어요. 유럽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최근에 이제 우리 신문에서 우리 주류 매체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알자지라 방송 폐쇄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 해외 공용을 받는 극좌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사법부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지금 사법부가 이걸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폐쇄 명령에 대해서 취소해라. 취소 명령을 냈는데 지금 약간 림보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결정 안 됐는데 그러가 했고요. 두 번째가 아달라 그다음에 기사라는 극좌 시민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또 유럽 돈이 확 들어왔는데 이 단체를 뭐 했냐면 최근에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이제 UNRWA, 운나라 폐쇄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이들의 피티션을 받고 또 엎었어요. 그것도 취소해라.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안보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은 사법부는 무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상 이런 해외 정부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려면 외교부를 통해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그냥 그게 민원 창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얘기하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그동안 USAID, 미 바이든 행정부, 뭐 극자 유럽 세력들의 반유대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 대리인 창구가 이스라엘 사법부가 역할을 한 거고 여기에 또 USAID가 수십억 달러 이거는 극자단체뿐만 아니라 유대인 단체뿐만 아니라 하마스한테도 또 지원하는 양쪽에다가 돈을 재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미국 민주당 정권이 이스라엘 그 구체제 잔존 노동당 세력들인 사법부, 안보, 수뇌부, 검경, 언론, 시민단체, 학계의 느슨한 동맹을 하나의 카르텔로 연결하는 린치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못 움직이거든요. 이걸 조율한 게 누구냐? 미 바이든 국무부 USAID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도 과거에 이거 봤을 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법부가 힘이 세고 왜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반정부 시위하면은 그 집회 규모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진입도로도 막 앉아가지고 가자 시위하고 엄청난 사회를 했는데 아무도 건지질 못해. 도대체 이스라엘 사법부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 근데 그게 다 배후에 USAID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고 그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이어받았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런 걱정이 되면서 아찔한데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들이 USAID 같은데 이제 자금 동결하면서 조직을 해체하고 막 이런 일이 지금 막 진행 중인데 결국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뭐 이스라엘의 그 사법 카르텔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미 지금 최근 반네티냐후 시 반정부 시가 약간 소강 상태예요. 과거처럼 이렇게 대규모는 이제 없어요. 왜? 돈이 없었으니까. 밥을 안 주니까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도로에서 뭐 이게 그런 일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움직여요. 그 마지막 지금 로넨 국장이 마지막 지금 모히간처럼 마지막 이제 성전을 벌이는 거야, 네트냐후랑. 왜 돈이 안 모이고 이들을 운영하려면은 돈이 뭐 이런 걸 하려면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극좌 싱크탱크에서 또 학회 열고 대학교에서 지금도 대학교 로넨 국장 경질하면 대학교 총파업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뭐 시국선언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금 다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퇴장으로 이스라엘 극좌 카르텔이 이제 붕괴된 거로 보실 수 있고, 이제는 대대로 네트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유권자, 우파 국민들과 이 딥스테이트와의 전면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10월 7일 학살 사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보수 좌우를 이제 구분하는 바로미터가 이국가 해법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뭐 남북한 문제가 이제 보수 좌우를 나누듯이 그 동네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이국가 해법 찬반이 이제 있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 이국가 해법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치각성이 한번 일어났고, 두 번째는 미국 마가 진영이 어떻게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겨내고 지금 재집권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마가 진영의 결집이 이게 이스라엘 유대공화주의 캠프한테 주는 이 심리적 정치적 각성 효과는 어마무시해요. 봐, 쟤네도 해서 싸워서 이겼어.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그 결집도가 지금 막 어마무시해 나와 있고, 지금 네트냐후 총리는 가자, 유대, 사마리아 이제 접수평정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핵시설도 타격해야 되고, 그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전장인 이스라엘 방어과 세력하고 일전을 남겨두고 있다고 현지 이제 논평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성전이죠. 네트냐후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정한 이제 10월 7일 백서가 나오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 극좌 카르텔의 이제 종언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장을 내는 그 구도가 있고 국내 정치도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 미국처럼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는 매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추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서 쭉 얘기했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유명한 농객들이 있어요. 보수 농객 지식인들이, 언론인들, 뭐 대표적 캐롤라인 글릭 같은 언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발과 함께 네트냐후 내각에다 합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정책화 시킨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를. 그래서 볼만할 겁니다.